그 전에 이때도 마찬가지고 레드라는 부분들은 좋은 걸로 막 자랑스럽게 흔들어댑니다. 자유평등 박애할 때 평등을 상징하는 게 빨간색 깃발입니다. 그래서 좌익들은 늘 자랑스럽게 그 깃발을 계속 흔들어댔고, 한국에서 빨갱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폄하의 의미를 갖게 되고 한 거는 6.25 거치면서입니다. 겪어보니까 진절머리를 내겠거든요. 방대 지역에 이제 지금도 저걸 이제 감히 두드리 깨서 없애고 이러지 못하죠. 지금 이제 지금도 남아 있는 성당의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 성당에 뭐 교회든 성당이든 학살극이 있었던 것을 묘사한 그림으로 스테인드 글라스 만들어 놓은 성당은 이게 유일하겠죠, 그죠? 예. 교회 성당에 저런 게 있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런데, 오죽하면, 그죠? 이런 게 들어있는 남아있는 겁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가지고. 소위 공화파들, 급진파들, 프랑스에 뭐 계속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하지만 좌익들도 있고 뭐 이렇지만 저거 없애지 못합니다. 예. 다음에, 자, 여기에 이 사람, 이 안학내가 악랄한 반혁명 분자인가요? 이 아이는 대금으로 찌르잖아요. 저지하는 게 혁명군입니다. 혁명군. 이쯤 되면 흑역사죠. 뭐. 자, 아기잖아요. 아기. 베이비 아기입니다. 우물에 던져놓죠. 여기에 널브러져가 있는, 죽어서 자빠져 가지고 있는 안학내들, 어머니들이잖아요. 저렇게 던져놓고 있는 사람이 파리에서 내려온 혁명 수비대입니다. 혁명군이라는 겁니다. 평정의 명령에 따라 마을에 불을 지르고 방대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있다. 예. 여기 정부군, 이제 그 혁명군이 이제 갓 잡고 있는 거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묘사한 학살을 자행한 쪽에서 묘사한 기록화. 아기를 산채로 우물에 집어던지고 살해당한 어머니는 죽은 상태에서도 아기를 구하기 위해 병사를 막으려고 옷자락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저걸 자행한 쪽이 이제 기록을 남긴 이런 겁니다. 자, 이제 팩트. 그러니까 그 스테인드 글라스 뭐 두들 부수고 없애면 뭐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발굴해가 뒤져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발굴이 돼가지고 해골이 나오고 유골이 나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게 아주 부분적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막 덮어버리고 잊혀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대대적으로 좀 뭐 프랑스 역사학자들이 발굴하고 뭐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건 이제 다 이제 흑역사죠. 아는 거죠. 저런 일이 있었던 거. 네, 이런 겁니다. 막 죽였습니다. 총과 칼과 몽둥이. 예. 자, 두개골들이 다 깨져가 있죠. 그러니까 머리를 때려서 이런 겁니다. 다 부서지고 막 단순히 총탄에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프랑스 혁명의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제 그 인상들. 프랑스 혁명은 계몽주의의 이제 탁월한 어떤 성과, 이성, 계몽. 그래서 이제 낡은 사유, 그 다음에 낡은 체제를 이제 무너뜨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민중들이 앞장서가지고 바스티유를 두드려 부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정말 장엄한 위대한 어떤 역사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근데 정말로 정말 난장판스럽게 진행됐던 강렬하게 진행됐던 어떤 일들 구호라든가 글들이 아니라 아까 그 이승의 제전, 최고 존재의 제전, 로베스피에르 본인이 사제가 되고 했던 거 그러면서 그 짓을 하면서 이승의 제전, 최고 존재의 제전 뭐 이런 거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 계속 단두대에서 목 잘라가고 있고 단두대 계속 휘둘러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대라는 지역에 내려가서는 아기들을 죽이고 아낙네들을 학살을 하고 그것도 2, 300도 아니고 2, 3천도 아니고 2, 3만 명도 아니고 30만에서 40만을 방대 지역이 한동안 그러니까 거의 그 텅텅 비다시피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 희생자 사망 숫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고 그러죠. 확인이 잘 안 된다. 왜냐하면 피난가가 막 다 사라져버리고 한동안은 인구가 그 뭐라고 할까요? 인구가 소개 상태, 죽었는지 도망쳤는지 무인지대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만큼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의 흑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다시 이제 또 이제 우화, 이제 우리의 경우와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오를레앙 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프랑스 혁명의 우리가 이제 혁명사 마르크스 레닌 이런 류의 이제 이래로 모든 혁명은 어떤 역사적 뭐 역사 발전의 필연적 법칙 세상 이런 용어를 쓰려고 하니까 막 좀 거시기합니다만 그런 식의 인상을 가진 경우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 팩트에 깊숙하게 이제 들어가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않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이 사람이 굳이 난장판을 벌이고 하는 게 아니었으면은 프랑스 혁명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차분하게 진행.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뭔가 하면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어요.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누구처럼 외곽을 때리는 노련한 수법을 발휘를 좀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찌감치 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집에 이제 그 프랑스에는 살롱 문화라고 그러죠. 살롱을 개방을 해가지고 그쪽에 계몽 사상가들과 뭐 이런 사람들이 들락거리게 하고 말하자면은 뭐 좀 이런 이제 정치적 급진파들이니 뭐 이런 뭐 굳이 얘기하자라면은 뭐 먹물 건달, 정치 건달들이죠. 이 사람들 사랑방 노릇을 해줍니다. 그래서 별명이 평등공 뭐 이렇습니다. 그걸 자랑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뭐 중간에 이제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이 진행돼 나갈 때는 이제 그 뭐 재정 적자, 재정 위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또 그 일반적인 어떤 그런 걸 좀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뭐 그걸 거론한 게 핵심은 아니니까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대목은 일반적으로 앙샹 레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비합리적이고 아주 악랄하고 이런 것처럼 얘기되는 바가 많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상황은 당시에 그러니까 부르주아 뭐 이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족 세력들이나 별다른 차이도 없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신분 차이 때문에 뭐 어쩌고 뭐 이런 것 같은 것도 아니고 잘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런 문화가 있는데 저런 어떤 경제적 재정 위기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저걸 활용을 해가지고 두들기는 일을 한 게 저런 일들. 법복 귀족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말하자면 전통 신분 혈통으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왕에 의해서 이제 임명된 그러나 이제 그 예우상으로는 이제 귀족 대우를 받는 이제 관료죠.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뭐 체계를 이제 영국형의 유행에 가깝도록 순차적으로 발전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정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걸 정치적으로 확 몰아놔가지고 엎어내는 이제 불을 질러버리는데 그걸 아는 게 이 사람입니다.
사촌입니다. 루이 16세. 나중에 그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루이 16세의 사촌. 왕위 계승권자. 오를레앙 공 루이 필리프 2세.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의 이제 후손이 저 뒤에 이제 그러니까 소위 이제 7월 왕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프랑스 그 후손이 이제 뭐 또 무슨 뭐 입헌 군주제 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되면은 소원 달성한가요? 어떤 건가요?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왕위 계승 서열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입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관련해 가지고 소문 쭉 돌았던 거 이래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때 이제 시중을 돌았던 수만 가지 다 기억하시죠? 사실인 것 단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될 때, 단두대에서 처형될 때 죄목 중에 하나가 읊은 죄목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재판 확정 판결이 될 때 처형되기 이전이죠. 확정 판결될 재판정에서 죄목 중에 하나가 마리 앙투아네트가 자신의 아들과 간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가 돌아서 가지고 재판정과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이런 천인공노할 모함이 있느냐. 왠가하면은 그 아이가 7살입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에 따르면은 법정의 분위기가 재판관부터 시작해서 재판관뿐만 아니라 참석했던 수많은 이런 사람들, 방청객들까지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은 기억나죠. 마리 앙투아네트가 망발을 했다, 망언을 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 한 적 없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저때 시기가 이제 찌라시의 시대입니다. 우리식으로 요즘 표현하면은 찌라시에 저들이 남무를 하는데 그 찌라시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짓을 가장 많이 한 게 누군가 하면 아까 제가 전에 얘기했던 마라라는 사람입니다.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 자코방이 삼주역이라고 하는 노다지 마구잡이로 갈겨서대는 그 마라가 하는 짓을 보면은 개별스의 원조가 저런 거구나라는 거. 사실은 관계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들을 공격하기, 저놈들을 공격하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마리 앙투아네트는 매우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매우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에 가까운. 전혀 우리가 인상 지어서 알고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사치를 부리고 조금 이런 부분, 그것도 사실과 또 다릅니다. 뭔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앙샹 레짐 시대 혁명 이전에 프랑스 왕족, 일반 귀족들보다 왕족들이 좀 고달픈 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좀 안쓰러울 때가 있는데요. 왕궁 이제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걸 공개를 합니다. 파리 시민들 앞에. 이게 참, 그 이제 뭔가 하면은 그런 퍼포먼스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밥이 목에 잘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제 식사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쭉 진행을 이제 쭉 해나가고, 그걸 이제 파리의 피플들이 이제 구경을 하는 겁니다. 광대죠, 광대. 솔직히 좀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이렇게 시집을 온 사람인 거죠. 처음에 루이 16세 그러니까 굉장히 그 관계 설정이 잘 안 되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도 고생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공식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사람. 그런데
어마어마한 어처구니 없는 걸 다 덮어 씌워가지고 이때 이미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마리 앙투아네트와 그 소생들, 처음부터 마리 앙투아네트를 공격을 막 해댑니다. 그러니까 잔악계나 혁명, 체제 붕괴를 갖다가 뒤집어 것을 생각하고 겨냥을 하는 급진파들의 입장에서도 유력한 왕위 계승권자로서 내가 왕함 될 수 있겠다고 노리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누구를 날려야 된다? 마리 앙투아네트를 날리면은 그 소생으로서의 제1의 왕위 계승, 그 왕자가 아웃. 이런 겁니다. 지난 탄핵 때 그 전후 시기에 정치적인 어떤 이런 떠오르는 바가 있죠. 유승민 등, 김무성 등. 나는 그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면서 그때 제가 이제 이래저래한 것에 이제 글도 좀 쓰고 이제 조갑제닷컴 등에 이제 글을 좀 올리고 했습니다만 이런 거다. 니들은 이렇게 해서 그 난장을 부려가지고 알량한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 오를레안 같은 놈인 당신들은 결국 그 운명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아직 결말은 안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얻은 게 있나요? 영화를 누리나요? 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잘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단히 그러니까 미덥지 않게 생각하는 거 많고, 근데 그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서 뭐 무당 구설했다 어떻다, 최순실 관련 혐의 밝혀진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뭐 무슨 민색 안 민색 그 이상한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는 입에 조를 달고 다니더만 200조, 1000조 그 돈 찾아서 지가 다 털어먹은 건가? 그러지 않아요. 뭡니까 이게? 하나도 밝혀진 게 없잖아요. 최순실 관련한. 참 보기에 몰골인 지점은 있죠. 그러나 사실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똑같은 이게 그래서 역사는 제가 그래서 역사 발전의 법칙 운운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젖비린내 나는 어린애들이 나는 얘기다라고 하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보다는 인간의 본성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기, 상황을 맞이하면 똑같은 패턴으로 동서고금을 떠나가지고 반복돼가지고 드러나기도 하는, 어쩌면 이렇게 비슷합니까? 역사 발전의 법칙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에 대한 성찰과 통찰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욕심 때문에 이러저러하게 잔대가리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러면 저놈 몰아내고 잘되고 내가 찬스를 잡을 수 있겠지 어쩌고? 안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 목걸이 저거 다 날조입니다. 쭉 흔들어댄 거. 자, 이제 이 사람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꼬민까지라는 책은 제가 추천을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사의 책입니다. 노명직 선생은 뭐 좌우 뭐 이런 차원의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직접 쓰신 거니까 굉장히 훌륭한 저작입니다. 오래전에 이제 책이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예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로 여러 차례 발간이 됐기 때문에 최신판도 구할 수 있고 이럴 텐데 여러 가지 상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뭐 의미 부여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보다도 팩트들이 쫙 나옵니다. 많은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이제 책을 보실 때 꼭 뭐 완독의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그냥 책을 이제 가지고 뒤져보면 되는 거죠. 부분 찾아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귀족이 먼저 불을 질렀다. 귀족들은 그 불이 절대 왕정을 태워버리고 왕의 권력을 자기들에게 돌려준 다음에는 저절로 꺼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루이 16세
마리 앙투아네트 날려버리고 나면은 뭐 그대로 잘 주구장창 잘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착각이었다. 그들은 역사의 흐름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다. 자기들이 저지른 불이 왕을 태워 먹는데 멈추지 않고 자신들마저 다 태워 먹어버렸다. 이렇게. 그리고 부르주아 혁명으로 번져나갔다. 혁명은 광기를 부르기 일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섣부른 작당질 욕심에서 때문에 사람은 혁명은 그래서 늘 아름다운 묘사와는 달리 실제 과정에서 이면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일종의 광기가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사고를 칩니다, 사람들이. 그들은 열기를 뿜으면서 개막되는 개혁을 잃어버린 봉건권의 회복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애국자라고 불리는 부르주아 개혁가들은 그 개혁을 일체의 과거를 태워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 부르주아 개혁가들도 공포정치 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다 귀족들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댕강댕강입니다. 자업자득으로 벌 받는 겁니다. 예. 혁명에 부여간 귀족들의 운명. 라파예트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이제 앞전에 묘사됐던 이 사람은 이제 미국 독립혁명 거기에 자발적으로 지원 참전을 한 사람, 미국 독립혁명을 도운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계몽사상하고 계몽귀족이죠. 죽을 뻔했습니다. 단두대에서 죽지 않고 살아는 났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살려준 게 아니라 죽을 뻔했는데 살아난 겁니다. 이런 듯 이 사람이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이제 자 1789년 봉건적 특권 폐지와 인권 선언을 발표를 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독립혁명의 영웅, 미국 독립혁명에 참여했던 노아유 원수의 손자, 노아유 자작 다 귀족들이죠. 봉건적 특권 폐지에 앞장서서 주장한다. 짝짝짝짝. 그런데 이제 귀족들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참 순진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폭주가 시작이 됩니다. 급진파들이 있기 마련이고 선동이 되고 민중들이 폭주합니다. 늘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민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적나라하게 실감 있게 표현을 하자면 양아치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저런 난장이 벌어지고 나면은 가슴 두근거리 하는 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손에 만지면서 가슴이 콩당거리게 되는, 흥분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합니다. 모든 혁명사의 현장에 다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폭주가 시작됩니다. 이제 걸핏하면 피플들은 폭동이 연이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루이 16세 처형 결의를 하고 쭉쭉쭉쭉쭉 아까 오를레앙공 뿐만 아니라 쭉쭉 해가지고 다 루이 16세의 처형에 찬성하고 루이 16세 죽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전체에서 루이 16세의 처형에 경악을 합니다. 경악을 하면서 유럽의 주변 어떤 그 국가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제 프랑스 이제 간섭 전쟁이 이제 시작되고 부딪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고친 욕심으로 사고친 평등공. 그래서 평등공이라는 이런 별명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평등하게 목이 잘렸네요, 그죠?
뭐 하는 짓인가요, 이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진짜로 통찰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발전의 법칙 운운이 아니라 왕실을 흔들기에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루이 16세 처형에 찬성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을 필두로 해가지고 막 뭐가지 막 날아갑니다. 레닌이 이제 제 끝부분에 노란 표시로 써놓은 부분들, 쓸모 있는 바보들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쓸모 있는 useful idiot라는 쓸모 있는 바보들.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렇습니다.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게 이제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주의라는 표현보다도 주로 제가 이제 글을 쓸 때나 정치적인 담론을 이렇게 펼치고 할 때 좌익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저는 어떤 거니까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정밀하게 그게 무슨 그러니까 우선 사회주의, 공산주의 저는 그런 어떤 주의를 거기에 무슨 주의가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참 웃긴다 뭐 이런 어떤 그럴듯하게 이제 논리 구조를 만들어서 포장지를 하고 수식어가 붙어가 있으면은 뭐 다 뭐 이론이고 이념이고 이렇게 간주가 돼야 되나요? 저는 그런 식의 관철법 자체를 이제 그 조망 자체를 거절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와 저런 거와 다 똑같지 않나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원조 바보들이죠. 하필이면 평등공이고 웃깁니다, 그죠? 그러면서 해놔놓고 지목도 잘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또 다 건너뛰어 가지고 우리 이제 고정관념을 또 바꾸는 빅톨 위고. 뭐 틸러리라고 하기도 하고 틸리라고 하기도 하고 발음이 정확하게 어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레미제라블이라는 뭐 꼭 소설 안 보셔도 되고 영화 보신 분들 또 뭐 굳이 또 반드시 봐야 된다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반드시 그러니까 그걸 뭐 대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하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허구의 소설입니다. 더군다나 그걸 통해서 이 프랑스 혁명의 장엄함과 비장함을 갖다가 감동적으로 느끼려고 하는 느꼈다라든가 또 그렇게 이제 프로파간다를 하려고 한다라든가 웃기지도 않은 일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빅토르 위고도 좀 뭐 간단히 소설입니다. 이 이제 소설 여기 이제 그 여러 가지 이거는 이제 소설 속에 나오는 그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주인공이 이런 이제 그 레미제라블 영화 보신 분 기억이 나겠지만 뭐 바리케이트 공방전 벌어지고 이런 소동의 와중에서 이제 죽게 되는 뭐 이런 것들 나오고 하는 뭐 이런 거 이야기입니다. 이 그 1832년 6월 봉기라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저 때가 이제 아까 오를레안 공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위 이제 7월 왕정이라고 하는 1830년에 그 이제 그 일종의 입헌군주제 방식으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이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급진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그 영화 보신 분은 연상을 해보면 되겠지만 그 왜 왕이 아니라 장군이죠. 라마르크라고 이제 장군의 무슨 장례식 뭐 이런 거 진행되고 하는데 그 와중에 뭐 젊은 친구들이 좀 나오고 선동하려고 하고 삐라 뭐 어쩌고 자시고 하면서 데모 일어나고 이런 것 같은 그 일이 벌어지는 때인데 급진파들이 7월 왕정에 이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앙샹레짐 그 루이 16세 목도 잘랐는데 뭐 아무리 그 공화정 걸 지킨다고 하고 또 입헌군제 헌법이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급진파들이 자코뱅, 에베르파 위에 이제 다 이 적기 붉은 깃발을 흔들던 친구들이거든. 그걸 쭉 말하자면 이제 그 원판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봉기를 갖다가 일으키는데
제가 이제 그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라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비장하게 묘사되어 있지만 당시 여론 자체가 그 레미제라블에서 아주 비장미 있게 묘사된 사건 자체를 소수의 철딱선이 없는 극단주의자들이 벌인 소행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었죠. 근데 그럴 만한 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자코뱅을 겪었지 않습니까? 로베스피에르를 얼마 안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기억이 흐려져 들어가면서 이제 1848년 파리 꼬미는 1848년입니다. 더 뒤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막 등장하고 파리 꼬민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들 별의별 일들이 이제 다 벌어지고 하지만 이때는 이제 마치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해방 공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좌익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좌익의 지지들도 있고 또 뭐 괜찮은 사람들일 거다. 그리고 좌익의 그 주위에 이제 그 넘어간 사람들 지식인들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고 그런데 머리를 흔드는 그러니까 지식인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 한국의 코리아의 일반 피플들까지도 머리를 흔들게 되는 게 좌익이라면 눈들을 내게 된 게 언제입니까? 왜 그래 됐습니까? 6.25 거치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빨갱이가 탄생한 것 아닙니까? 나쁜 의미로서. 그 전에 이때도 마찬가지고 레드라는 부분들은 좋은 걸로 막 자랑스럽게 흔들어댑니다. 자유평등 박애할 때 평등을 상징하는 게 빨간색 깃발입니다. 그래서 좌익들은 늘 자랑스럽게 그 깃발을 계속 흔들어댔고 한국에서 빨갱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폄하의 의미를 갖게 되고 한 거는 6.25 거치면서입니다. 겪어보니까 진절머리를 내겠거든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하게 이 기억이 자코뱅 그러니까 공포정치의 그 난장판에 이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겪어놓고 나니까 이 시기에 또 이제 급진파 극단주의자들 야야 그거는 안 된다 고마해라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상황인데 소설, 영화 이렇게 되면서 뒤틀려져 나가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미제라블 그 자체는 훌륭한 작품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게 이제 좀 알고 가야 될 또 상식이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빵 하나 훔쳤을 뿐인데요. 이제 영화 그 가장 최근작 레미제라블에 빵 하나 훔쳤어요. 그 보면은 황당무계하잖아요. 그러니까 19년 뭐 감옥살이라기보다 정확하게 노역살인데 저 때는 이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빵 쪼가리 하나 훔쳤다고 해가지고 그런 잔혹한 형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레미제라블이 무슨 뜻인 줄 알죠? 더 미저러블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가면은 불쌍한 사람들. 제가 그 옛날 그 이제 최초의 우리말 번역판 제목인 참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불쌍타 뭐 이렇게. 이번에 새삼 그 불상 발사체 덕분에 이래 나오. 예. 레미제라블이 뭐 그렇습니다. 그 번역 잘한 겁니다. 너 불쌍타. 그런데 불쌍하긴 한데요. 이것도 이제 현장으로 당대 그 시점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너무했어요. 그렇다고 지나친 형벌이 되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또 들어가면 좀 느낌이 좀 달라요. 훔친 빵이라는 게 깡빵이요. 뭐 발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건데 작은 빵 조각이 아닙니다. 요만한 그런 빵이 아니고 크다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그 자기들 이제 그 화덕에서 구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저거는 뭔가 하면은 공급자가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 되는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쌀한가마니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들고 가버리면은 실제 상황은 뭔가 하면은 저기 이제 나오네요. 그러니까 작은 게 1.8kg 빵입니다. 빵. 큰 거는 5.4kg. 그 얘기가 좀 다른 거죠. 이렇게 되니까.
예, 쫑알이 어떻게 이런 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조카들 이제 가족들을 위해 가지고 이제 훔치는 건데 그 아주 악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식량 조달을 위해서 뭐 그런 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쌀 한 가마니 같은 거 그냥 짊어져다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만큼의 어떤 다른 가족들이 못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어떤 그런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게 아닌 거죠.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왜 그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바로 위에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성의 재전을 벌이는 자신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입에 달고 다니는 이성의 재전을 하고 이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은 로베스피에르가 자코뱅들이 최고 가격제 기억을 해두십시오. 최고 가격제, 가격 통제 이렇게 해서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저런 문제가. 그러니까 장발장이 빵을 1.8kg에서 5.4kg짜리 깡빠뉴라는 걸 훔쳐서 잡혀가는 저 시기가 1896년 묘사되는 시기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저 때가 뭔가 하면은 식량 사정이 베네수엘라 같은 때인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최고 가격제 때문에. 이 또라이들이 최고 가격제를 해가지고 물가를 잡겠다고 그러니까 간악하고 탐욕스러운 상인들이 가격을 올려받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가격 통제, 최고 가격제라는 게 더 이상 못 올린다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나쁜 거, 그러니까 참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상인들도 다 부르주아 아닙니까? 그죠? 상업 부르주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공식적인 이런 데 현혹되지 마시라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부르주아가 더고 복잡한 이런 얘기 이전에 이 사람들 상인들 뭐 뭡니까? 이제 말하자면 빵 공장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악인들로 이렇게 악으로 몰아붙여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제 정의의 편이 돼 주는 거죠. 아, 내가 민중들을 위해서 파리 시민들을 위해서 민중들을 위해서 탐욕스러운 상인들이 가격 막 올려간 거 수습시켰어. 가격 통제 잘하고 있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빵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죠. 모든 가격 통제, 최고 가격제라는 건 공급을 다 망가뜨리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뭐 기본 상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빵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빵 구하기가 금만큼인데 이게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엄중한 범죄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현장 실제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저질렀다가 이미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형법적인 이제 통념이 또 뭔가 하면은 당시에 이제 문화가 뭔가를 전통적으로 아직까지도 근대적인 어떤 그러니까 형법적 사유가 정착은 아직 안 돼가 있을 때입니다. 뭔가를 훔친다라는 것들은 크기와 관계없이 액수와 관계없이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고 습성인 거죠. 일종의 중범죄로 생각을 하는 문화가 그대로 있을 때입니다. 거짓말, 도둑질 뭐 이런 부분들이 큰 범죄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뭐 많은 걸 훔쳤다, 적은 걸 훔쳤다 거기에 대해서 경중 이런 식의 아직 정신문화가 있을 때도 아니고 그런데 더군다나 쪼가리 하나가 아니라 베네수엘라 같은 식량난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자코뱅이들이 저질러 놓은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영화, 소설에 현혹돼 버리면은 이 배경을 모르게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너 불상타 소리만 하게 돼 버리는 겁니다. 아, 불쌍한 피플들, 더 미저러블들이 이제 또 올라버리고 이렇게 돼 버리면서 아무리 혁명을 하고 뭘 어떻게 해도 간악한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구나 계속 이렇게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역사의식이 뒤틀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계속 물려받는 겁니다.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끝없이 저런 식의 프로파간다 선동은 또 반복돼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보자. 예. 그래서 이 내용들도 나중에 이제 시황가에서 다 언급하기는 그렇고 흐름이 쭉 그랬다라는 거. 그래서 레미제라블 관련한 그 전후 시기에 좀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참 그런 게 개인적으로 공부하기에도 참 좋은 거니까 조금씩 찾아보십시오. 예. 이때 그러니까 묘사대가 있는 사건에서도 빨간 깃발 흔들면서 소동 부리는 친구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빠져가 있습니다. 늘 이런 인간들이 등장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감상적인데 현혹되면 매우 곤란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이제 결론적으로 쭉 다가 들어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프랑스 혁명과 혁명의 심리학이라는 어떤 책인데 참 좋은 책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 이제 귀스타프 르봉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 정치 심리, 대중 심리, 군중 심리와 관련해서 훌륭한 저작들을 많이 썼고 참 고맙게도 이 사람이 쓴 책들은 거의 다 번역이 다 돼가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러니까 번역도 상당히 훌륭하게 잘 돼가 요즘 번역 참 잘 이루어집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은 깃발을 흔들어대면서 슬로건, 기치 이런 거 흔들어대면서 난장판을 벌이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지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좀 목참 이렇게 있습니다. 역사의 수정 들어가는 말. 사실은 프랑스에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의 이제 수정학파라고 부릅니다. 프랑스 혁명사 자기들. 당연히 프랑스 혁명사를 재조명하고 재검토를 하는 건 프랑스 안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그 선구자격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구스타프 르봉이 1841년 19세기에 태어나가지고 20세기 초반에 죽은 이렇습니다. 혁명의 일반적 특성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이제 냉철하게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기원, 지금까지 제가 쭉 언급했던 유의 문제의식 같은 것들이 쭉 다 나옵니다. 더군다나 이걸 군중 심리의 폭주 문제, 선동가들의 악랄함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쭉 나옵니다. 제3부 혁명 원칙들의 현대적 진화 1장 프랑스 혁명 이후 민주적 믿음들의 발전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믿음, 신앙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합리 이성,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라는 이제 광신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좌익들을 이제 비판을 할 때 얘기하는 그 얘기들인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 믿음들. 정면에서 저 표현이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프랑스 혁명에 그리고 거기에 바탕이 된 계몽주의의 계몽사상의 첫 번째 기치가 뭡니까? 이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성은 무슨 얼어 죽을 이성이었냐? 거기에 무슨 합리가 있니? 그냥 믿는 대로 광기를 부린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적을 한 겁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이제 조금 옆길로 나간 얘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다른 각도에서 원천적으로 저는 보수주의자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공학적인 의미에서의 정치학적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철학적 보수주의자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제가 얘기하는 보수, 컨서버티즘, 대문자, 영어로 표현하면 대문자 보수인데 이런 측면에서의 보수입니다. 이성, 합리, 소중하다.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성이라는 것은 신의 은혜고 축복인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폭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인간은 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지고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겸손하고 겸허하지 않으면 사고 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게 이제
보수적 자세 정신이라는 거고, 그래서 곧잘 이성이라든가 합리라는 걸 깃발로 해가지고 광기의 믿음에 빠져버리면서 어마어마한 사고를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이성의 재전이라는 게 그 본보기 아닙니까? 얼마나 웃깁니까?